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의 일본 정벌 14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한국의 일본 정벌 시리즈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910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며 끝이 났죠. 이후 일제강점기 36년의 역사는 저희 역사 돋보기 다른 영상인 36년 일제강점기 총정리 통합본과 광복 후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과 일본에 남아있던 한국인은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영상에서도 다루지 못한 한일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한국의 일본 정벌 마지막 화에서는 광복 후 한일 관계의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1945년 8월 일제는 패망했습니다. 히로히토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2차 세계대전도 끝이 나죠. 이후 일본은 연합국 총사령부 이른바 GHQ의 지배와 관리를 받게 되었고 GHQ의 수장은 메가도 장군이었죠. 1945년 9월 GHQ는 일본 군대부터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더불어 전범들을 체포했고 전쟁 재판을 회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시체제를 공식 종료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러가지 지령과 개혁들을 실행해 나가죠. 더불어 메가더의 주도로 GHQ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헌법을 강요했고 이때 메가더는 천황제 폐지까지 운운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오늘날처럼 그저 상징적 존재로만 남기로 합니다. 더불어 일본은 절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문장을 다소 완곡한 문장으로 돌려서 헌법에 추가했죠. 더불어 GHQ는 경제민주화라는 목표 속에서 전쟁 기간 전시체제의 경제적 특혜를 봤던 재벌들, 이 재벌들부터 GHQ는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파탄날 대로 파탄난 민생 회복을 위해 GHQ는 일본 전 국토의 80%를 일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농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작농들이 많이 사라지고 자작농이 증가하고 전후 일본이 빠르게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가장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은 바로 전범 재판이었죠. 1946년 5월부터 48년 11월까지 이른바 도쿄 재판이라는 전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판검사는 연합군 소속의 여러 국적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쿄 재판에서 총 28명의 피고인들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중 7명의 A급 전범들은 교살형에, 16명은 종신형에, 2명은 유기금고형에 처해집니다. 나머지 2명은 재판 전 사망, 다른 1명은 정신병 판정을 받아 재판 면제를 받았죠. 도쿄가 아닌 타 국가에서도 전범 재판이 이루어져 전범들을 B급과 C급으로 나누어 그 등급에 맞추어 처벌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A부터 C급은 죄의 악질 정도를 등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범죄의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것 같은데 A급이 전쟁의 기획 및 주동자들, B급이 전장에서 민간인 학살한 사람들, C급이 상부의 부당한 명령으로 잘못된 작전을 이행한 사람들인데 범죄의 유형이라고 하지만 보면 결국은 계급구조의 역할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도쿄 재판은 허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이 모든 전쟁의 원흉이자 악의 근원이었던 히로히토 천황은 처벌을 피해갔고요.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전범들이 재판을 받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죠. 무엇보다 이제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가 수립이 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진영을 수호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처벌이 확실하지 못했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및 징병되어 강제적으로 일본군에 부역됐을 뿐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은 후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선인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도쿄 재판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전범 포함 이 교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A급 처분을 받은 전쟁 범죄자들 전부가 현재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순국자들의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포장되어 있고 극우 일본인들은 이 전쟁 범죄자들을 참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 동남아 사람들 수십만 명을 학살한 주범들이 일본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패망 후 일본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 마지막 일본 정부가 자행한 짓들로 일본의 모든 사회와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런 일본이 회복할 수 있던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한국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냉전체제였고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에서 자유주의 진영 확보의 방패로 삼으려고 했다지만 워낙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 기간 쌓인 분노가 많다 보니 그래도 일본에게 마냥 너그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냉전의 대결이 생각보다 더 격해지자 미국은 일본에게 쌓인 분노보다는 일본을 냉전의 방패 겸 무기로 사용해야겠다는 의식이 더욱 커져서 1951년 9월 4일 52개국 대표단들이 참석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GHQ의 일본 점령기를 종료하고 일본의 독립군 지위를 인준하겠다는 내용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을 살려놔야 아시아에서 냉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 그 혜택이 남한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본 경제 부흥에 협조합니다. 경제적 원조는 물론 일본의 군비 증강도 미군이 묵인해주기로 하죠. 이러니 1954년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한 지 10년도 안 되어 자위대를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일어났던 6.25 전쟁, 미군은 이 한국전쟁을 주도하면서 일본을 일종의 병참기지, 보급기지로 삼았고 군수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본의 공장들을 가동합니다. 일본이 공장 가동할 수 있도록 미국이 경제적 원조를 해주면서 외화가 유입이 되고 실업이 해결이 되고 중공업 다시 발달하고 미국의 강요였지만 일본이 군수 물자를 한국에 지원해주며 전후 엉망진창이었던 일본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한국전쟁이 일본 경제성장에 엄청난 기반을 마련했지만 전후 이승만 정권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아직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생생했던 한국인들이었기에 그때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 미화 발언이 지금보다도 더 큰 반발심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3공화국이 들어서고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1945년 이후 20년 만에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어찌됐든 일제강점기 자체만 두고 봤을 때 일본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미래를 보장하는 양국의 경제적 교류를 논의하고 제1조선인 문제권도 함께 처리하였죠. 이전까지 제1조선인들은 모두 국적조차 없었고 영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따라 66년부터 90년대까지 45만 명이 넘는 제1조선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북한 쪽을 지지하던 조총련계 제1조선인들은 지금까지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일협정은 참 아쉬운 게 많은 협정이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발목을 잡는 단초를 제공해버렸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건 그 훨씬 전부터 이 실무자들 사이에 내용이 오고 갔다는 뜻이겠죠. 한국 측에서는 김종필이 주도했는데 이 김종필이 강제징용 및 징병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을 때 일본 측에선 국가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줘야 하는 것이냐를 묻자 김종필은 국가에 지급을 하면 한국 정부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분배하겠다고 했고 일본 정부가 지급한 돈이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정부가 받은 배상금은 피해자들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던 3공화국 때는 아직 국가에 돈이 없어서 산업화를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제징용 및 징병 피해자들을 찾아내서 조사하고 액수 정하고 이 무한정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제징용 및 징병 사실을 자신있게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일협정이 체결되기 1년 전인 1964년에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8만 명의 시위대들이 모인 6.3 항쟁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시위대를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요. 더불어 한일협정을 두고 박정희가 일본 대기업들에게 뒷돈을 받아 그 돈이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김대중이 무려 5시간의 필리버스터를 기록하기도 했죠. 다시 돌아와서 한일협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측은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또 요구하는 거냐며 따지죠. 그러나 명백히 따져야 하는 게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고 그냥 돈만 턱 던져주었으며 일본 측은 그 돈을 사과 배상금이 아닌 한국 정부 수립에 대한 축하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일정 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와중에 일본 측 구구 세력들은 틈만 나면 지들 표 필요하면은 야스쿠니 신사가 와서 전범들한테 참배하고 독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과 일본을 비교합니다. 전쟁 책임에 대해 독일은 떳떳하게 사과하고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이는 전후 두 나라의 정치적 변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전후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특히 독일 통일 이후로는 오래도록 집권한 정권은 히틀러를 까야 본인들 정권의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극우 세력인 자민당이 오래도록 집권하고 있는데, 자민당 총수들이 다 전범들 가족들이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들을 욕하면은 자민당은 본인들 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기에 사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을 떠나서 국민들 가치관도 차이가 나죠. 독일인들은 스스로 히틀러를 집권시킨 사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반면 일본인들은요? 물론 모든 일본인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본인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건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비인간적인 짓들을 자행한 사이코패스들에게 참배하는 겁니다. 과거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강한 나라의 능력입니다. 역사는 사과할 용기와 용서할 용기를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이후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역수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